긴급조치권이 7차죠. 그래서 7차 헌정사에 여러분들 긴급조치권 밑줄 긋고 8차에는 긴급조치권 폐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긴급조치권 폐지를 밑줄을 긋고 이제 같은 색으로 연결을 해주시는데 긴급조치권 폐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비상조치권으로 명칭 변경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비상조치권으로 변경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조치권으로 변경.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삭제가 된 것은 9차입니다. 9차. 그래서 약간 질문에 이렇게 나왔죠. 비상조치권이 8차에 폐지된 게 맞냐, 긴급조치권이 폐지된 게 맞냐라고 할 때 틀린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교수님들이 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긴급조치권에서 비상조치권으로 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했을 때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져 있긴 하지만 긴급조치권, 그 다음은 비상조치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 9차,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이렇게만 돼요. 7차의 긴급조치권,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차의 긴급조치권이 있었다만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정리하면서 규정을 다시 한번 봤고, 그 긴급조치권의 내용이랑 똑같은 것이 8차의 비상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긴급조치권이 7차에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국제평화주의 정도 보고 이제 기본권 총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 관련된 조문은 4조, 5조, 6조가 있다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6조 관련되는 해석론들이죠. 이제 보시면 4조 먼저 보면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화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남북관계가 가장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것도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통일 조항 자체는 통일에 관한 규정, 통일 조항이라기보다는 통일에 관한 규정이 헌정사에 들어온 것은 7차입니다. 다만 통일에 있어서 이념을 규정한 것,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이 말이 들어간 것은 9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5조에 보면 국제평화 유지,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그래서 자위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몇 차? 9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차. 국군 정치적 중립성 9차.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질문 봤죠. 군인의 기본권 제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군인은 공무원이면서도 또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하고 있는 5조 2항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 정치적 기본권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5조 2항 정치적 중립성 준수된다. 자, 6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1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개. 이것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국내법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으로 보지는 않죠. 법률 또는 법률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죠. 사안에서 문제가 됐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원칙, 전쟁과 포로에 관한 원칙들 그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 어떤 국제기구의 규약이라든지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 그 앞에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조약은 효력이 있죠.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적 효력이 있고 그 아래는 명령 규칙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국인 역시 국제법 조약이 정한 바에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지위 보장 규정이 6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이라크 파병 결정 관련해서 이건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다. 그러므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변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지켰는지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성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한목적성 부분,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OX 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앞부분은 틀리고 뒷부분은 맞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조항 3조 영토조항 하고 있고 72년 헌법 전문에서 통할 원칙을 천명했고 전문 4조에서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7차 개정 헌법 전문에 처음 들어갔고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자,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다.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유엔에 동시가입했다고 해도 국가 승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는 이중적 관계입니다. 이중적 지위에 있다. 대화 협력의 동반자 교류협력법 그러나 반국가 단체 성격은 국가보안법으로 별개의 법률로 규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 작년 간부시험 지문이었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 범위를 상당히 축소 적용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축소했냐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찬양죄, 소지 반포죄 관련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여기도 따옴 붙여야 되겠지.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것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넘는 행위만 처벌하므로 한정합헌, 한정위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취득하는 소지 취득죄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 대립이 있지만 헌재 입장은 뭐다? 합헌입니다. 합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통일에서 기본권은 도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남북 합의서는 조약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신사협정 공동성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국제법 존중주의 이제 보면 두 가지 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지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 추제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것은 이제 인정할까 말까가 문제되는데 인정되는 것으로는 138페이지 아래 보면 포로의 살해 금지,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쟁법 일반 원칙, 외교관은 국내에서 처벌하지 말라는 외교관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 또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말라는 불간섭 원칙, 민족 자결 원칙 똑같죠. 조약을 체결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준수의 원칙 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인정 안 된다. ILO의 협약들, 여러 가지 협약, 노동과 인권에 관한 여러 협약들도 모두 일반 대역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OX 두 번째,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국제법적 효력도 없다. 이게 자꾸 출제가 되고 있죠. 인권선언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조약 보면 조약은 명칭을 묻지 않는다. 협정이든 조약이든 명칭 불문하고 나라와 나라 또는 국제법 주체 간 사이에 법률관계 형성을 위하여 체결한 명시적 합의다. 원칙적으로 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서면 합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구도 합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원칙 서면 예외적 구도인 것이지 대등하게 서면 또는 구도로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 해당하냐라고 했을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기억해야 되죠. 마라케시 협정,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협정, 한일어업협정, 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같은 것들은 조약이고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효력을 인정했고 합의의사로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긴 것들, 그렇죠?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이런 말들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약과 조약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죠. 조약이라면 법률적 효력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는 그 형식 측면 외에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 아래죠. 비구속적 합의는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무슨 공동성명 이런 것들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죠. 그런데 60조 1항에서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전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거적 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만 해당할 때 동의하고 그 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상호 완조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 강화, 재정부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총 7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사전 동의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두 번째 문단 보면 한미무역협정 FTA 이거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봤고 반면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는 조약이 아니어서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약의 효력 관련해서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그랬는데 헌법보다는 하이다.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효력이고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명령 규칙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마라케시 협정은 조약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이고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마라케시 협정에 의하여 관세권 가중처벌하는 거 합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미무역협정도 국회 동의를 얻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에 불과해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한미무역협정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고 여기에 있어서 중요정책 국민투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은 대통령한테 발의권을 독점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붙이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권이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72조 침해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이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 받았던 사람들의 전과를 말소해줄 입법 의무가 있냐라고 할 때 입법 의무 없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서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입법 의무가 있었다. 없다. 이런 위원회의 내용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없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과 말소 구제 조치 입법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없다.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고 최근에 또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 손가락 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는데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옛날 합헌 판결 시절이긴 한데 어쨌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해서 세계 규약들이 있고 규약위원회의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약도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 가능하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명령 규칙이라면 위헌법령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 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모두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협정이라는 조약,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조약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내지 헌법 소원을 했던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143페이지 아래 보면 청구권 협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구권 협정은 조약은 조약이에요. 청구권 협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그런 거예요.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분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때 자기 의무가 있냐에 대해서 견해가 갈렸었죠. 견해가 갈린 게 아니라 결론이 달랐었죠. 우리가 먼저 배웠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청구권 협정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은 부작위는 우연이라고 봤지만 21년 최신 판례에서 그 전범, B씨급 전범 피해자 관련된 내용은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원폭 피해자 사건은 의무가 있다, 부작위는 우연이다라고 봤지만 B씨급 전범 사건에서는 그런 입법 의무가 없답니다. 없다. 이것도 21년 판례고 아직 기출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존중에 관한 판례, 옛날 판례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앞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국제평화주의가 사회적 경제질서 조항하고 그 경제질서 조항하고 국제평화주의가 아직 기출이 안 됐는데 항상 제가 기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특히 간부 시험 하는 분들은 국제평화주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헌법 총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총론으로 넘어갑니다. 기본권의 개념, 제도 보장. 어떤 기본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권리로서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기본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본권인지 아닌지는 판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 아닌 거는 문제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 보장에서 특히 제도 보장. 기본권은 기본권 vs 제도 보장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죠. 기본권은 최대 보장, 그러므로 최소 제한,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지만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 원칙, 핵심만 보장해주면 된다. 제도 보장하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최소 보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도 보장의 의의 보면 객관적 제도로 헌법에 규정하여 그 제도의 핵심,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줄 뒤에 보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고 입법 의무가 있다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는 폐지할 수 없다 이런 표현 나오고, 제도적 보장은 끝에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권과 제도 보장 비교하는 개념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제도 보장이 언급되는 기본권들 몇 가지 소개하고 있네요. 방송의 자유도 주관적 기본권 외에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의 영역, 제도 보장 성격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 규율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재판 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도 사법 제도 형성, 절차법에서 제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도 보장적 성격이 강하고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사 기준 완화되는 표현 나오죠. 완화된 의미의 비례 원칙 또는 합리성 내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재판 청구권의 심사 기준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보장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직업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정당제도, 또 지방자치제도, 특히 직업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최소 보장 원칙 적용된다. 이런 지문들이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지방자치, 복수정당,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 보장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온 제도들 보니까 어때요?
또 기본권이 존재하죠. 직업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단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는 뭐 기본권은 없지만 복수정당제도 관련해서는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또 존재하고 혼인제도는 제도이면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은 최소보장 원칙 적용돼서 입법자, 입법 재량이 좀 커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주체로 넘어갑니다. 주체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이번에 주체 틀릴 사람 손 드세요. 5번에서 주체가 또 나올 건데 5번 문제로 주체가 나올 건데 또 틀릴 사람? 또 틀릴 사람 없겠죠? 맞추고 와야 돼. 찍어서라도 맞추고 와야 돼. 주체 틀리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죠? 자, 주체. 주체 문제는 뭐 초기배아 태아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동 틀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초기배아는 없고 태아는 있고 아동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부터 문제가 되죠.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는 인정 안 된다. 국민의 권리의 대표적인 게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도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성격도 있지만 그건 일할 자리에 관한 부분이고 일할 환경에 관한 부분은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입니다. 또 외국인에게 대표적 문제는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죠. 그러나 그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허가받고 고용관계를 설정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가 이 경우에 직장 선택의 자유의 주체성이 있어서는 이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런 다소 모순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칙 판례인지 예외 판례인지를 구분해서 그런 지문에 접근을 해야 돼요.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자 161페이지 근로의 권리 부분 나와 있고 외국인 일할 환경,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부분은 자유권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글씨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회권이라는 말 대신 생존권이라는 말로 바꿔갈 수 있어요. 생존권은 사회권이라는 말입니다. 사회권, 생존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자리는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입니다. 반면 일할 환경이 자유권적 성격이고 그 내용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해서 틀린 질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 출국만기보험금 합헌 판례죠.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으로서 근로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의 지급 시기의 문제이므로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일할 환경의 문제로서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차별하고 있죠. 14일 출국 시점부터 14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의 권리,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권, 재판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런 거는 기본권으로 인정된 바 없습니다. 그 아래 외국인이 참정권,
입국의 자유, 국적 선택권,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있다 없다? 없다. 다 안 되는 겁니다. 최근 기출에서 입국의 자유 부분을 출제했죠. 출국, 입국. 출국의 자유까지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나가야지. 나갈 자유는 있겠죠. 근데 헌재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기본권은 입국의 자유입니다. 근데 24년 경찰 1차에서 출국, 입국을 병렬했죠. 이러면 틀려요. 입국의 자유 주체성이 부정된다.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또는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런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인정된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판이니까 외국인에게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참정권을 기본권으로 갖지는 못하죠. 그러나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영주체류 자격 갖추고 3년 이상 된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상 권리, 법률상 참정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헌법상 참정권은 없어도 법률상 참정권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오른쪽 163페이지 판례가 원칙적 지문이죠. 헌법이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외국인의 인정은 안 된다. 세 번째 줄,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요게 기출 지문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권리니까 기본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원칙 판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무면의 의료행위 금지하는 의료법,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외국에서 침 좀 났던 사람이에요. 국내에 들어와서 한의사도 아닌데 침묵했다. 이런 거는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였습니다. 자, 왼쪽 판례. 그러나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행해할 수 있다. 그럼 이 제한적인 요건을 그 아래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 판례인지 예외 제한적 판례인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예외 판례 보면 대부분 뭐냐면 외국인이 허가받아서 일하고 있을 때 상당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나 시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 제한을 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 이 판례에서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두 가지 얘기하죠.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신체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반복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에 관해서 기본권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상 언론 출판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성질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냐를 보고 두 번째 그 법인의 성격도 봅니다. 사법인인지 공법인인지를 보고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안 된다. 그러나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거나 오히려 국가로부터 지배 복종 관계 있을 때 사독지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인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은 맞지만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있고 그 실질이 있다면 주체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은 법적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주체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정당이 주체가 된다고 해서 정당이 생명, 신체, 안전 이런 기본권이 있나요? 이런 건 없죠. 정당은 재산권, 정당의 자유, 무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만 인정되는 것이지, 평등권 이런 것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람처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 사건에서 정당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된 인격권은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된 일행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거, 되는 거. 노동조합은 조합일 뿐이죠. 개개의 근로의 권리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는 안 되지만 뭐는 될 수 있어요? 교섭권, 행동권은 같습니다. 단결, 근로 3권은 주체가 돼요. 근로 3권의 주체는 되지만 일해야 되는 권리,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국가기관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수범자이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그 국가기관의 대표장,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은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권한 행사자일 때는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또 나의 개인적 국민의 사인으로서 기본권을 주장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판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남시장. 주민소환법에서 그 소환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 사건에서 이 하남시장이 잘리는 문제잖아. 그래서 공무단임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 딱 하나밖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한 행사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 선거 중립 의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 관련해서 정당 지지 발언을 하자 선거 중립 준수하라고 중선위에서 촉구 조치를 했죠. 이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그거 하나. 국회의원도 권한 측면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연히 개인적으로 한다면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손가락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속해서 활동할 권리, 무소속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이것은 권한일지언정 기본권은 아니다. 이런 기본권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BC 사건 공법인이 준하는 시위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표적인 거죠. 사독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MBC는 언론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광고 수익을 내는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때는 주체가 될 수 있다. MBC, 또 한국방송공사, KBS 모두 언론의 자유 주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때 정기요금과 분리징수해라 사건에서 KBS가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본권이냐? 그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왜? 언론기관이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 재정 확보도 언론의 자유의 내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언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신 판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대도 공법인은 아니죠. 공법상 영조물 옛날에 법인화 되기 전에는 공법상 영조물이었습니다. 국립대학은 공법상 영조물에 지휘했는데 이때 서울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맨날 틀리는 거 축협, 농협, 수협, 중소기업, 중앙회 모두 다 뭐다?
공법인이지만 공법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인성을 겸유했고 그래서 뭐다? 주체가 될 수 있다야. 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왔었죠. 그것도 자주조직 중 하나고 공법인성, 사법인성을 겸유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밑에 중앙회 말고 밑에 하부조직, 농협, 축협, 그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사법인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들, 자주조직 전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체가 될 수 있다로 선명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시험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처음 본 아주 낯선 공법인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원칙은 안 되지. 그러나 예외적 사독치 가능해. 근데 예외를 부정하고 얘는 안 된다라고 단정 내렸을 때는 걔는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모 치고 다른 거를 소구해 가면서 그 지문을 꼭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예외를 부정하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 같다. 그러면 X 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인이 꼭 나오니까 공법인에 대한 거 원칙 안 되고 예외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기본권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 좀 보려고 해요.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이 있고 대사인적 효력은 원칙은 간접해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런 표현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사인적 효력은 어떻게 해요? 헌법성은 못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MCA 사건 떠올려주시면 되겠고 자, 172페이지 기본권 보호 의무 내용입니다. 기본권을 보장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라고 한 이름을 다르게 쓴 이유가 있어요. 원칙은 너희끼리 문제다. 사인과 사인끼리 문제인데 사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그것이 침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 신체, 특히 나를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처럼 사인 간의 문제지만 나의 생명 신체가 아주 중대한 위험에 빠졌을 경우 국가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라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 아래 문단 보면 보험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현할 것인지는 궁극적인 입법자의 문제다. 그러므로 헌재가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무슨 원칙? 과소, 도호,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아까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 바로 떠올려야 되고 기본권 보호무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 비슷한 얘기예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입니다.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사 기준이 아주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사 기준을 일단 낮춰놓고 보호무를 판단했을 때 위반이 아니다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중상해의 경우에도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보호무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상해의 부분이라고 특정을 해주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상해의 경우에도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그 부분이 위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호무 위반은 아니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다라는 것이에요. 보호무의 심사 기준 다시 한번 얘기했고 그것을 좀 풀었으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인데 풀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랫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아무런 보호 조치를 안 했던가 했지만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무 위반을 검토하겠다. 아예 안 했으면 나쁜 거죠. 했으면 보통은 2번에 걸리겠죠.
보호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여기 밑줄 하나 딱 그어두시고 이럴 때만 보호무 위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하는 그거였죠. 태아는 출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세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 못하도록 규율한 거 이거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민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고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 위반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면 174페이지 보호의무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들. 생명, 신체 너무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유지할 어떤 포괄적 의무를 진다. 포괄적 의무, 이 부분 구체적으로 바꾸면 틀리죠.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래 사건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에서 노력은 했지만 조금 미흡하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에 참여해야 되는 등 구체적인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 아니다라고 봤죠. 자, 낙태죄 사건, 태아 생명, 아까랑 똑같죠? 발전 과정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끝에 결정 가능 기간, 현재는 22주로 예시를 드려줬죠. 그때 낙태에 대해서는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 신체의 안전이 아닌 환경권에서도 국가가 기본권 보호무를 얘기하고 있죠. 왜 환경권에서도 얘기하는지 가운데 얘기합니다. 결국 환경권을 침해하면 뭘로 연결될 수 있다?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표현하죠. 법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귀결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사인이 나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한 경우 보호무를 진다. 환경권까지 확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했던 판례예요. 교수님들이 평석을 어마어마하게 썼던 판례입니다. 결론 보호무 위반으로 봤죠. 확성장치 사건.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그 불충분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본권 보호무를 과소하게 한 것으로 나의 환경권을 침해한답니다. 이 판례는 위헌인데 위헌인 이유가 정말 중요하죠.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헌이라고 나오면 100% 틀립니다. 보호무 위반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요즘 많이 물어보지 않고 환경권에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가 있다와 관련된 174페이지 아래와 같은 그런 문장들, 왜 환경권에서도 보호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생명, 신체, 환경은 결국 생명, 신체랑 직결된다. 그러니까 환경권에서도 보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호무 관련해서 과거사 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서 국가가 뭐가 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야 될 국가의 보호무가 있다. 그런데 분쟁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보호무 위반이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원폭 피해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객관적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하는 판례에서도 보호무와 29조 1항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호무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봤죠. 그리고 이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아래 자,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또 5.18 사건에서 재판상 화해 간주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 배부는 배상해주지 않았는데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 간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판례에서도 역시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10조 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고 보호의무 위반의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본 판례에서 대표 판례는 6번 공직선거 소음 부재 기준 규제 사건이고, 나머지 과거사 사건,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건에서도 국가가 보호의무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위반되는 판례이고, 그 아래 이제 나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 최신 판례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든지, 또 쇠고기 수입 고시 담배 제조 금지하지 않는 거, 그 다음 3번 공장식 축사, 가축 사육시설 허가 기준에 관해서 더 규정하지 않는 거, 4번 원전 건설할 때 산자부 장관에게 그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 또 손가락 보면 산업단지에서 동시에 영향평가, 의견 청취 진행하도록 한 거, 이런 것들 모두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 5번 동물 장묘업 사건에서도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환경권 침해 아니다. 6번 검사만 치료 과목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반 안 되는 판례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반되는 판례의 대표적인 거는 6번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경합과 충돌은 가볍게 검토하고 마칠게요. 3째 시간. 경합이라는 것은, 경합과 충돌은 항상 바꿔내는 단어죠. 혼자가 등장하고 하나의 법률로 인하여,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나의 기본권, 여러 개의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경합. 너와 나의 충돌,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충돌입니다. 경합을 해결하는 것은 일반 조항이냐, 특별 조항이냐, 개별 조항이냐, 일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 문장들 그냥 쭉 한번 보면 경합에 있어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 평등 규정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고, 공무단위권과 직업의 자유에서는 공무단위권이 특별 기본권이니까 이거 적용하면 되고, 통신과 사생활에 있어서는 통신이 사생활보다 특별 규정이므로 사생활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거고, 정당과 결사에서는 정당이 특별 규정이므로 정당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 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추구권 항상 보충적이죠. 기본권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선거운동, 이때는 표현의 자유 선거권 문제이지 행복추구권, 일행자 등은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행복추구권은 항상 보충적이다. 공무단위권 검토하면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하는 사건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알선하는 사람들 있죠. 중간자들을 처벌하는 사건은 직업의 자유 제한입니다. 직업의 자유 제한. 그리고 얘가 성매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 성적 자기결정권 등 관련이 없고 행복추구권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성매매 여성 사건에서는 직업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한되고, 진술거부권은 제한 침해 아니다 있었고, 이거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간에 알선해주고 돈 버는 포주들, 이 사람은 직업 문제인데 직업으로 검토하고 행복추구권 검토하지 않는다 판례네요. 그리고 일행자 역시 행복추구권처럼 보충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적용되면 일행자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건 일반 기본권, 특별 기본권의 관계이고, 이것과 별도로 헌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비슷하지만 그 중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크고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래 하나의 규제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밀접하고, 그 다음에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음란간행물, 저속간행물 사건, 음란간행물은 합헌, 저속간행물은 위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된 기본권은 직업이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다. 학교 정화구역 극장시설 금지 사건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다라고 했고 그 아래 문신 시술업 사건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같이 얘기하지만 제한되는 건 맞죠? 그러나 주된 기본권은 모두 직업의 자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극장하고 문신 사건은 직업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라고 봤고 음란물 사건은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뭐죠? 그 내용에 관련된 거여서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봤네요.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직업과 언론인 두 개가 관련이 있는데 음란물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서 검토했다.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검토했다라는 것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정보 지문정보 수집하는 거 주된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도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므로 나머지는 검토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너무 중요하죠. 양심의 자유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나 양심에는 종교상 결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된 기본권 뭘로 검토하겠다?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종교의 자유 제한된다. 그러나 주된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경합 문제입니다. 경합 판례들 181페이지, 2페이지 판례는 너무 중요한 판례들이고 수도 없이 반복될 수 있음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상위, 하위 기본권에 있으면 상위, 하위로 해결하고 이게 안 되면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합니다. 상위, 하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흡연권, 혐연권일 때 혐연권이 상위에 있다.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상위에 있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된다. 항상 둘을 바꿔 출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21조, 적극적 단결권은 33조. 뭐가 더 우선이다? 적극적 단결권이 상위에 있고 그러므로 유니언 시합 규정은 본질령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 납니다. 반면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은 대등한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건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했고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권 충돌 관련해서 그 이론을 설시한 판례로서 유니언 시합 규정 판례는 대표 판례고 아주 중요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항상 21조 혹은 일행자로 가는 것이고 33조 적극적 단결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출제 많이 되는 포인트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넘어보면 혐연권, 흡연권 얘기하고 있고 학습권과 수업권이 있을 때 수업권은 기본권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둘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위에 있다? 학생의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가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판례들은 대부분 다 대등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 일행자, 채권자 취소권 사건이라든지 언론 중재 제도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대등한 기본권으로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기본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대등하게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185페이지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이건 기본권 충돌은 아니야. 어떤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의 충돌인데 두 개가 상충된다. 이때 이거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면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되고 일단 조화점을 모색해라. 그러나 부득이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것은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이 문장도 기출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은 비례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이 문단은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 모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많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 판례. 사장님의 영업의 자유, 항공사 기장의 수염을 기를 일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사인 대 사인이죠. 이때도 사인관도 대사인적 효력이 있어서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된다. 다만 간접적 효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영업의 자유와 일행자가 충돌을 하는데 이것은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장의 수염 길렀다고 업무 정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일행자 침해다. 따라서 이것을 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다라고 봤던 대법원 판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네.